머리채가 잡혔다. 질긴 실처럼 뽑혀 나가는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힘없이 끌려다니며 호화로운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값비싼 대리석의 차가운 감촉이 화끈거리는 뺨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잃고 갈 곳 없는 널 걷어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남의 남편이나 홀리고 다니는 그런 잡년으로 키운 줄 알아. 이모는 연극 배우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내게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이 모든 비극을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를 응시했다. 강지훈, 내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모가 자신의 남편과 노란한 상간녀로 나를 지목하며 그 증인으로 세운 남자. 그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는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관망하고 있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이 지옥 같은 상황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내 이름은 이서연, 29이다. 10살 때 빗길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거둬준 사람은 엄마의 하나뿐인 동생, 바로 저 이모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모의 집에서 군 식구가 되었다. 이모는 단 한 번도 내가 가족이라고 느끼게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죽은 언니가 남긴 짐이자 평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일 뿐이었다. 나는 그 집에서 숨소리마저 죽이며 살아야 했다. 이모부와 사촌 동생이 남긴 밥을 먹고 그들이 입지 않는 옷을 물려 입었다. 내 존재는 언제나 그들의 삶 다음에 오는 것이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면 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 이모부와 사촌 동생이 먹을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만이 내 아침의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떠난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넘기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나는 작은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한다. 화려한 행사를 기획하고 무대를 꾸미는 일이지만 내 역할은 언제나 무대 뒤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환호 속에서 나는 언제나 소외된 그림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좋았다. 적어도 회사에서는 누구도 나를 군식구나 짐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월급날이면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이모에게 드렸다. 그것이 내가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처럼 느껴졌다. 내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아무런 사건도 감정의 동요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의 작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만이 나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렇게 고요하던 내 삶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회사에서 오라그룹 신제품 런칭쇼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중요한 행사. 팀의 막내인 내가 감당하기엔 벅찬 프로젝트였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오라그룹의 후계자, 총괄 본부장 강지훈.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잡지나 뉴스에서 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 차가운 눈빛과 달리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남자. 그는 나에게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도 사소한 칭찬도 건넨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인 나를 이서연 씨라고 부를 뿐이었다. 나는 그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저 내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기를 바라며 이어지던 내 삶의 궤도는 오늘 이모의 탐욕으로 인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지금 그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내 비참한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모의 집에서 나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를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터득했다. 이 집의 공기는 언제나 나를 짓누르는 습기찬 솜이불 같았다. 벗어날 수도, 그렇다고 온전히 기댈 수도 없는 무거운 현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으로 시작된다. 해가 뜨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나는 더듬더듬 욕실로 가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 속에는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한 낯선 여자가 서 있다. 29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기대도 없는 그저 살아있음이라는 사실만이 건조하게 걸려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부엌은 오롯이 나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구수한 냄새는 이모부의 것이었고 노릇하게 구워지는 계란 프라이는 사촌 동생 민준이의 몫이었다. 나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소품 담당처럼 그들의 아침 식탁을 완벽하게 차려낸 뒤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10,000원 버스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하는 길은 고독한 섬이 되는 시간이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친구와 제잘거리며 웃는 교복 입은 학생들, 연인의 어깨에 다정하게 기댄 젊은 여자, 피곤에 지쳐 잠든 중년의 가장. 그들 모두는 각자의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직 나만이 투명한 유리벽에 갇힌 채 그들의 세상을 구경하는 이방인이었다. 회사에서의 내 별명은 투명인간이었다. 일을 못해서도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만큼 평범했다. 동료들은 내게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언제나 얇은 막이 쳐진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점심시간이면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가고 나는 텅 빈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다. 누군가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말할 용기도 그런 제안을 받을 자격도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은 퇴근 후 이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던 가느다란 끈마저 끊어지고 나는 다시 군 식구 이서연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늘도 야근했니?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일은 엄청 시키나 보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이모가 나를 보지도 않고 빈정거렸다. 이런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해서 상처가 되지도 않았다. 나는 다녀왔습니다. 라는 아무도 답해주지 않을 인사를 기계적으로 내뱉으며 방으로 향했다. 누나 물 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던 민준이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명령했다. 24세 민준이에게 나는 누나도 가족도 아닌 그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하인일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고맙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다. 내 방은 이 집에서 가장 작고 해가 들지 않는 곳이었다. 낡은 책상과 작은 침대, 그리고 삐걱거리는 옷장이 전부인 단출한 공간. 하지만 이곳은 유일하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의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선인장 화분. 3년 전
길거리에서 떠리로 파는 것을 5천 원을 주고 사온 아이였다. 나는 그 선인장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닿을 수 없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나는 존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선인장 앞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뾰족한 가시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별아, 나 왔어.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너도 이 좁은 화분 안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선인장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강지훈 본부장의 날카로운 눈빛, 동료들의 어색한 웃음, 버스 창밖으로 본 다정한 연인의 모습 같은 것들. 있잖아, 별아. 가끔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심장은 뛰고 숨은 쉬는데 내 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아무런 색깔도 온도도 없는 텅 빈 공간만 남은 기분이야. 내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텅 빈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나는 모든 감정을 지우고 텅 빈 껍데기가 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오라 그룹의 신제품 런칭쇼 당일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전쟁터였다.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날카로운 고함과 무정의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었다. 나는 그 파도 속을 유영하는 이름 없는 물고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조명 각도를 확인하고 음향 장비를 점검하고 VIP들의 동선을 마지막으로 체크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강지훈 본부장이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완벽주의는 이미 업계에 정평이 나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긴장감이 모두의 목을 조여왔다. 행사 시작을 불과 3시간 앞두고 결국 사건이 터졌다. 메인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될 핵심 영상 파일이 알 수 없는 오류로 열리지 않는다는 비명이 기술팀 쪽에서 터져 나왔다. 팀장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 절망적인 탄식이 오갔다. 강지훈 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그 순간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 두었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책임감이었다. 팀장님, 제가 따로 백업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외장 하드에 보관해 놨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들. 나는 곧장 개인 사물함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가방 구석에 넣어둔 외장 하드를 꺼내왔다. 제발, 제발 열려야만 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USB 포트에 외장 하드를 꽂는 그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영상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안도의 한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팀장님은 거의 울먹이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칭찬을 음미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영상을 최종 점검하고 시스템에 다시 업로드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멀리서 강지훈 본부장이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감히 고개를 들 수는 없었다. 몇 시간 후 행사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신제품이 공개되었고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팀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모든 공로는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한 팀장님에게 돌아갔다. 나는 그저 무대 뒤편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땀으로 축축한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행사장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차가운 것이 뚝 하고 떨어졌다.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은 나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의 처마 밑에서 멍하니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냥 이 비를 뚫고 달려가야 하나 막막했다. 이서연 씨. 등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돌아보자. 그곳에 강지훈 본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언제 갈아입었는지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과 검은 장우산을 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차에 고개만 꾸벅 숙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내 쪽으로 불쑥 내밀었다. 가져가요.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겁니다.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단단한 시선에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감기 걸리지 말고. 그의 손이 내 손 위로 겹쳐지며 우산 손잡이를 쥐어주었다. 차갑고 큰 그의 손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우산을 쥐어준 뒤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쏟아지는 비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고급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고 그는 비에 살짝 젖은 어깨를 하고 채 올라탔다. 나는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는 그의 천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묵직한 우산이 들려 있었다. 우산 손잡이에서는 그의 것인 듯한 옅고 서늘한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우산을 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리 위로 나만의 작은 지붕이 생겼다. 빗줄기가 우산 위에서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언제나 차갑고 외롭게 맞아야 했던 세상의 비를 처음으로 누군가가 막아주고 있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것은 그저 상사의 작은 호의일 뿐이라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내 방으로 돌아와 낯선 검은 우산을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을 때 텅 비어 있던 내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음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강지훈 본부장의 검은 우산은 내 작고 초라한 방 안에서 이질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그것은 단순한 비를 막는 도구가 아니었다. 내 잿빛 세상에 떨어진 짙고 선명한 잉크 방울이었고 내 것이 아닌 세계의 상징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우산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전전긍긍했다. 비서실을 통해 보내야 할까? 아니면 다음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사소한 고민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졌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아, 그 우산은 뭐니? 좋아 보이네. 어느 날 저녁 내 방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이모가 우산을 발견했다. 나는 얼떨결에 아, 직장 상사분이 빌려주셨어요. 라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상사? 어떤 상사인데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걸 빌려준대? 이모의 눈이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늘어졌다. 나는 마지못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오라그룹의 강지훈 본부장님이요. 강지훈과 오라그룹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이모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번득임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이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평생 내게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던 이모가 고생했다며 내 저녁을 따로 챙겨주기 시작했고, 철 지난 옷만 던져주던 그녀가 시장에서 원피스를 하나 사 와 내밀었다. 우리 서연이도 이제 꾸며야지. 회사에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라며 건네는 어색한 미소는 소름이 돋을 만큼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그 친절이 불편하고 두려웠다. 마치 독버섯의 화려한 색깔처럼 그 이면에는 분명 위험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모의 압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우산을 빌렸으면 당연히 직접 찾아가서 돌려드리는 게 예의지. 감사 인사도 하고. 가는 김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렴. 과일 바구니 같은 거라도. 만날 그 칙칙한 옷만 입지 말고 이모가 사준 원피스 입고 가. 사람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이모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강지훈 본부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만 했다. 그의 비서를 통해 우산을 돌려드리겠다는 뜻을 전하자 잠시 후 그에게서 직접 짧은 문자가 왔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면 잠시 회사 근처에서 보죠. 전해줄 서류도 있으니. 약속 장소에 나가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모가 골라준 화사한 원피스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고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잘 짜인 각본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약속 장소인 회사 근처 카페에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내게 우산을 돌려받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다. 우리의 만남은 10분도 차에 되지 않는 지극히 사무적인 용무가 전부였다. 하지만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였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린 것은 이모의 흥분된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모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는 이미 신분 상승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며칠 뒤 이모의 계략은 마침내 그 교활한 본색을 드러냈다. 강지훈 본부장에게서 회사 일로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마침 내가 관련 자료를 집에 가지고 있었다. 그가 잠시 집 근처로 들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다. 이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오는 것처럼 집안을 청소하고 과일을 내오기 시작했다. 잘 됐다, 서연아. 본부장님 오시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지. 이게 다 너를 좋게 봐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에 강지훈 본부장이 서 있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그를 거실로 안내하는 그 짧은 순간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남성용 손수건이 하나 들려 있었다. 이모부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불륜의 증거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손수건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왜 내 방옷장 구석에 있는 거니, 이서연. 나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모는 강지훈 본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계산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본부장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희 조카애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흑흑 이 망할 것 네가 어떻게 형부한테 꼬리를 칠 수가 있어. 이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형부. 그녀는 지금 자신의 남편과 내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강지훈. 바로 그의 앞에서.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나는 그 덫의 한가운데에 갇힌 채 꼼짝없이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모가 내뱉은 형부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확히 내 심장을 관통했다.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모의 울음소리,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이모부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지훈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흐릿한 잔상처럼 뒤섞였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혐오스럽고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나는 그저 옴짝달싹 못하는 벌레가 된 기분이었다. 변명을 한다고 해서 믿어줄까? 저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과 분노 앞에서 나의 초라한 진실이 과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하다. 절망이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강지훈 본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경멸이나 혐오 혹은 분노의 감정을 읽는 순간 내 세상은 정말로 끝장날 터였다. 내 인생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비춰주었던 그에게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예상했던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늘하고 무감정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열하는 이모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모의 영이 그 너머의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잘 만든 위조 지폐의 허점을 찾아내는 감정사처럼 그는 이모의 계산된 표정과 몸짓,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모부의 불안한 시선을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거짓말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순수한 절망과 마주쳤을 때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동요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 자의 움직임에 가까웠다. 이모는 그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더욱 거세게 나를 몰아붙였다.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다시 한번 내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 뻔뻔한 것, 당장 이실 짓고 못해. 본부장님 앞에서 내 더러운 짓을 전부 고하란 말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시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거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지훈이었다. 이모는 마치 연극 도중 난입한 관객을 본 배우처럼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강지훈 본부장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이모에게 잡혀있던 내 팔을 빼내 나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끌었다. 그의 넓은 등이 순식간에 나와 세상을 막아주는 견고한 벽이 되어 주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그의 셔츠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서늘한 향기를 맡으며 숨을 죽였다. 그는 나를 모욕하던 나의 가족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다. 그는 얼어붙은 이모를 향해 입을 열었다. 부인께서 오해하신 모양인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이서연 씨는 불륜녀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짧은 침묵이 거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모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정적.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이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부와 사촌동생 민준이 역시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가 한 말은 내가 아는 한국어가 맞나?
환청인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한 내 뇌가 만들어낸 망상인가? 고개를 들어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내게는 유일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가시죠? 그는 내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나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에게 이끌려 발을 옮겼다. 우리는 얼어붙은 세 사람을 뒤로 한 채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하얗기만 했다. 내가 방금 무엇을 겪은 것인지, 그리고 내 손목을 잡고 앞서 걷는 이 남자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강지훈 본부장의 차는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가죽 시트에 냉기와 비에 젖은 내 옷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간간히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스치는 그의 얼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조각상 같았다. 나의 아내가 될 사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것은 나를 구원한 동아줄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유혹의 속삭임이었을까? 혼란스러운 머릿속과는 달리 나는 입을 뗄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내렸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내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는 펜트하우스. 모든 것이 차갑고 미니멀하고 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넓고 화려한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공허하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곳의 주인처럼 그는 재킷을 벗어 무심하게 소파에 던진 뒤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라 내게 건넸다. 마시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비로소 내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우리는 거실의 넓은 소파 양 끝에 아주 먼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았다. 그는 긴 다리를 꼬고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같이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오늘 본 그대로 이서연 씨는 그 집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사실을 논평하듯 말했다. 그리고 나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오라 그룹의 후계자로서 집안에서는 정략 결혼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적 이익을 위해 얽히는 관계도 서로를 저울질하는 선자리도 자신에겐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 방패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앞으로 그가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숙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처럼 냉철했다. 나와 계약 결혼을 합시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간은 2년. 그동안 이서연 씨는 내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서. 대신 나는 당신에게 안전한 거처와 완벽한 독립을 보장하겠습니다. 2년 뒤 우리는 합의해 이혼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나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로니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할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비즈니스처럼 설명했다. 그의 제안에는 단 한치의 감정적인 요소도 없었다. 우리는 법적인 부부지만 서로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거래입니다. 나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고 당신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제안. 처음에는 거절해야 한다고. 이건 미친 짓이라고 이성이 소리쳤다. 내 삶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이모의 저주와 폭언, 이모부의 비겁한 침묵, 민준이의 경멸.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기댈 사람도 손 내밀어줄 가족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욕망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존재했다. 역설적이게도 그 감정 없는 눈빛이 내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불확실한 감정이 아닌 조건이 명확한 거래였기에 오히려 믿을 수 있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알려진 지옥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지의 구원을 택하느냐. 나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알겠습니다. 내 대답을 들은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더니 얇은 서류철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계약서 초안입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내일 내가 붙여주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에 서명하도록 하죠. 그는 내게 계약서를 건네고는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저 방을 쓰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고.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의 침실로 보이는 다른 쪽 방으로 사라졌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넓은 거실을 울렸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손에는 차가운 계약서가, 눈앞에는 내가 살게 될 화려하지만 낯선 방이 있었다. 나는 하나의 감옥을 탈출해 더 크고 화려한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온 것이다.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아주 희미하고 불안한 희망의 불씨가 뒤섞여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계약 결혼 생활의 첫 주는 고요한 어색함 속에서 흘러갔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고 나와 강지우는 그 안을 배회하는 두 개의 그림자였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채 각자의 궤도만을 맴돌았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집을 나섰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집을 방문하는 가정부가 차려놓고 간 음식을 혼자 데워 먹었다. 이모 집에서의 외로운 식사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눈치를 보거나 구박을 들을 필요는 없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낮 시간 대부분을 서재에서 보냈다. 그가 허락한 공간이었다. 그곳의 책들은 내가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큼 많았다. 나는 책 속에 파묻혀 지독한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애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안과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을 처음 발견한 것은 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나는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하는데 그의 방문 앞에서 멈칫했다. 닫힌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하지마! 고통에 찬 신음,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듯한 잠꼬대였다. 나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언제나 냉철하고 완벽해 보이던 남자, 강지훈.
그의 잠든 얼굴 위에는 과연 어떤 악몽이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그 후로도 나는 밤에 몇 번이고 그의 고통스러운 잠꼬대를 들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그의 다른 모습들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서재에서 일만 했다. 그의 핸드폰은 업무 전화 외에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나 손님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성의 주인이었지만 그 성 안에는 그 자신 외에 아무도 없는 지독히도 외로운 왕이었다. 그의 고독은 내가 겪어온 외로움과는 종류가 달랐지만 그 근본적인 공허함은 어쩐지 닮아 있었다. 나의 작은 변화들을 그 역시 눈치채고 있었을까. 어느 날 저녁 그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주방에서 샌드위치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있던 나는 그의 등장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 앞에 놓인 한 입 베어 문작은 샌드위치와 텅 빈 식탁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게 저녁 식사입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무미건조한 목소리였다. 나는 네, 입맛이 별로 없어서 라고 변명처럼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가정부는 내가 좋아할 만한 따뜻한 한식 위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큰 소리에 쉽게 놀란다는 것도 알아챘다. 어느 날 그가 서재에서 책을 찾다가 실수로 두꺼운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에 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깨를 움츠리며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책을 줍는 것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이해와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그는 집 안에서 문을 닫거나 물건을 놓을 때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다. 계약서에는 없는 작은 배려들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쌓여가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또다시 그의 방문 앞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웠다. 그리고 작은 쟁반에 담아 그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나 보니 부엌 식탁 위에 빈 컵이 놓여 있었다. 또 어느 날 아침에는 일기예보에서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가 평소처럼 얇은 슈트 재킷만 입고 현관으로 향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그의 코트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서서 작게 말했다. 오늘 춥다고 합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코트만 내밀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군말 없이 코트를 받아 입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고 멀었다. 하지만 그 얼음장 같던 관계 위에 아주 가느다란 실금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묻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멀리서 지켜보고 들키지 않게 작은 온기를 건넬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잠 못 이루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소파에, 나는 조금 떨어진 창가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을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어색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침묵이었다. 외로운 섬이었던 두 사람이 비로소 같은 밤하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밤이었다. 우리의 조용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채 유지되는 위태로운 휴전과도 같았다. 폭탄의 기폭 장치를 누른 것은 예상대로 강지훈의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게 말했다. 주말에 본가에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단단했다. 제 아내로서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심장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가 준비해준 완벽한 프로필, 나의 과거를 적당히 미화하고 포장한 을 달달 외웠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을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주말에 도착한 그의 본가는 서울 근교의 고즈넉한 산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이었다. 위압적인 대문과 끝없이 이어진 담장 앞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이질적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강지훈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작은 접촉이 나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거대한 취조실과도 같았다. 상석에 앉은 강지훈의 조부, 강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볼 뿐 거의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웠다. 진짜 공격수는 그의 어머니, 윤 여사였다. 우아한 미소를 띤 채 그녀는 비수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어느 댁 교수인지 이제야 뵙는군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고아라고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이모 댁에서 자랐다고? 참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녀의 모든 질문 끝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고생이라는 단어는 동정이 아니라 나의 낮은 출신을 비웃는 낙인이었다. 나는 외워온 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프레다텔스키 떨렸다. 강지훈이 중간중간 나서서 나를 변호하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식사가 끝나자 강 회장은 강지훈을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세아가 나와는 차나 한잔 하겠니?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녀를 따라 별채의 다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니오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그녀는 탁자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던지듯 밀었다. 돈 봉투였다. 이거 받고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져. 얼마를 원하니? 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그걸로 시장에 가서 너한테 어울리는 옷이나 사 입고 네가 살던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저었다. 안 받겠습니다. 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 주제에 지금 그걸 거절해? 혹시 더 큰 걸 바라는 거니? 이 천박한 것.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지? 사랑? 웃기지 마.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네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바닥까지 짓밟아 줄 수 있어. 네 과거, 네 주변 전부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세상에 공개해버릴 거야. 고아 주제에 남자나 홀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로 말이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며칠 뒤 온 세상이 내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오라그룹 후계자, 알고 보니 고아 출신 평민과 비밀 결혼, 베일에 쌓인 재벌가 며느리,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 기사들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나를 탐욕스럽고 과거가 복잡한 여자로 몰아갔다. 이모 집에서 살았던 사실마저 추악한 소문의 근거가 되었다. 인터넷에는 내 사진과 함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다.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데렐라이자 가장 비난받는 불효우가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내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가 공영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그의 완벽한 삶에 던져진 거대한 오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우리의 결혼 계약서를 꺼내보았다. 그 차가운 종이 위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살던 그 시궁창으로 돌아가.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짧은 친절과 온기에 내가 잠시 분수를 잊었던 것이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펜을 꺼내 들었다. 펜 끝이 하얀 계약서, 용지 위를 위태롭게 맴돌았다. 이 차가운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적고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 그것만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세상의 모든 비난도 조롱도 호기심도 서서히 잦아들 터였다. 그는 다시 완벽한 강지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눈물이 펜을 쥔 손등 위로 뚝 떨어졌다. 그래, 이걸로 됐어. 내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펜에 힘을 주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방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분노와 어쩌면 두려움과도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에 들린 펜과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한 듯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 때문에 본부장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어요. 이제 그만. 누가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말을 잘랐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손에서 펜을 빼앗아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내보낼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가족들이 그건 내 문제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는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에 실린 힘과 온기가 나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침묵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대화보다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끓여놓은 우유를 마시던 밤에도 내가 챙겨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서던 아침에도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뿐 없었지만 그 어떤 사랑의 속삭임보다 더 깊숙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서연 씨,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서. 나의 사람.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평생을 군 식구, 짐으로 살아온 나에게 누군가가 처음으로 건네준 소속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를 자신의 채 태웠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오라그룹, 본사 건물에 위치한 기자회견장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이미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며 내 눈을 멀게 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그가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나만 믿어요. 그는 나를 이끌고 기자회견장 단상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셔터 소리로 귀가 먹먹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등 뒤가 아닌 바로 옆자리에 세웠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모습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가 입을 열었다. 최근 저와 제 아내에 대한 무분별한 소문과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마치 절대 놓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기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제 아내 이서연에 대한 모든 추측성 기사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히지만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저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힘있게 울려 퍼졌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이 결혼은 정략이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건 약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 아내를 향한 어떠한 형태의 모욕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저와 오라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고 내 손을 잡은 채 당당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우리가 탄 차가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도로로 나섰을 때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을 짓누르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도 저 풍경처럼 빠르게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그와 맞잡고 있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평생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내 손 위로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단단하게 겹쳐져 있었다. 그것은 세상 전부를 다 얻은 것 같은 든든함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한 힘을 주어서 그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 미세한 변화를 느낀 듯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내가 본 그의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한동안 세상은 시끄러웠다. 강 회장과 윤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친척들은 뒤에서 우리를 조롱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약속대로 내 앞을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나를 향한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 시간이라는 약 앞에서 들끓던 대중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다. 우리는 그렇게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기댄 채 가장 혹독한 계절을 함께 통과했다. 그리고 1년 뒤 우리는 그를 올가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다. 우리는 서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도 위압적인 본가도 아닌 경기도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가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그들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로 결심했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집이었다.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온전히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 새 집에는 작은 정원이 딸려 있었다. 나는 그곳에 내 키만 한 해바라기와 붉은 장미 그리고 소박한 채소들을 심었다. 이모 집 창가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작은 선인장 별도. 이제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정원 한쪽에 자리를 잡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5월의 오후였다. 나는 정원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흙냄새와 풀 내음이 기분 좋게 코끝을 간지럽혔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살던 이서연이 아니었다. 흙 묻은 손과 땀 흘리는 이 순간의 평화가 나는 너무나도 소중했다. 시어연아. 나지막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가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담은 유리잔 2개를 들고 현관 앞 데크 의자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주말을 맞은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재벌 3세가 아닌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은 내 남자였다. 나는 손을 털고 일어나 그의 곁으로 갔다. 그가 건네는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시자 갈증이 가시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우리가 함께 가꾼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가끔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때문에 많은 걸 잃으셨잖아요. 가족들의 인정도 편안한 길도. 그는 대답 대신 흙이 묻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작년 기자회견장에서 보았던 그의 첫 번째 진짜 미소.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미소였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더 많아. 그가 말했다. 이 평화를 얻었으니까. 그의 시선이 우리의 작은 집과 정원, 그리고 다시 내 얼굴에 머물렀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그가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악몽을 꾸지 않고 맞는 아침,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주말 오후에 나른한 햇살 같은 것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아주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나는 재벌가 혹은 하오문 하오맨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성과 셀 수 없는 돈, 그리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 인생의 진짜 하오문은 바로 이곳이었다. 우리가 함께 가꾸는 이 작은 정원. 저녁이면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우리의 집. 그리고 내 옆에서 내 손을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는 단 한 사람.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나의 남자. 나의 지독했던 삶에 대한 구원은 세상이 떠들던 거창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라는 이름의 아주 평범한 행복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정원에서는 갓 피어난 장미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짝!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뺨이 터져 나갈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세상이 순간 하얗게 전멸했다가 이모의 일그러진 얼굴로 다시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울부짖었다. 이 불려우 같은 년, 네가 어떻게 내 집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일 수가 있어.